북한이 또다시 대남풍선을 띄웠습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여야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다양한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19 군사 합의는 이미 효력 정지됐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가 꾸준히 언급됐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까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민 여론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선을 좀 넘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느냐 부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실행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또한 수반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경쟁적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경색 국면으로 이제 돌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고민의 일단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계속 이대로 내버려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일부에서는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격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위기 관리의 측면도 정부로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느 정도로 요걸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여론 동향이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북한이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우리는 100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일 아니었습니까? 이 전단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게. 네. 지난주에 보낸 건 너무 이제 일시에 이제 무더기로 많이 보냈어요. 네.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 내용물이 말이죠. 오물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확성기, 대북 확성기하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이에요. 이쪽 우리가 볼 때는 대북 전단이 뭐 그렇게 나쁘겠느냐. 거기 무슨 우리나라에 대한 드라마도 들어있고, 뭐 USB에다 그런 내용도 담고, 뭐 1달러도 들어있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오물은 아닌데, 네. 그럼 북한으로서는 그렇지 않죠.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북한 체제를 자극하는 거니까. 확성기는 말할 것도 없고, 확성기는 거의 뭐 30km까지 들린다고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휴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한 말이죠. 이런 것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 쓸 거냐 문제인데, 이 대북 전단은 우리 정부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뭐 탈북민 단체가 하고 단체가 있죠.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저 북한 자유북한 운동연합인가 박상학 씨가 하는 것. 네. 거기에 대표적인 한데 뭐 다른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대북 확성기는 우리 이제 정부가 하는 겁니다만, 전단은 이건 정부가 하는 건 아닌데, 이 지난 정권 때는 이제 이 전단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에다가 명시했다가 이제 그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라는 이제 취지인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될. 전 이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전단 이거 자제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물론 뭐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가 뭐 특히 표현의 자유 어긋나니까 나와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위헌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헌재 재판이라는 건, 헌재 판결은 대북 전단을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엄격하게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판시를 했던 것이지, 이거 위헌 판결을 가지고 대북 전단 보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전 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아무튼 이게 지금 이 대북 전단 때문에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오물풍선 또 보냈잖아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정부도 너무 경직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막을 수 없으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만약에 그 이제 탈북 단체가 보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강권으로 정부의 통제를 할 수는 없죠. 정부가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자꾸만 이 남북 간의 어떤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자제 요청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앞서 잠깐 나갔습니다만 2016년 대법원 판결하고 또 2023년 그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이제 서로 어긋나는 경우거든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자제하거나 자제시켜야 된다라는 것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현재 대립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고민의 그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2016년과 2023년의 7년여의 격차가 이 차이가 갖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떤 반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를 그 안전 문제로 규제하는 데 대한 그 현실적인 한계와 고민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계속 두고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또는 불필요한 그 자극적인 그 언행의 그 하나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판단, 네. 어느 정도 용인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직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해서 뭐 여야 의견이 갈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니까 결국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남남 갈등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 우리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거죠.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뭐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보수와 진보의 특히 안보를 둘러싼 이 견해찬 심각한 정도였으니까 전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다른 거 아니겠어요.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이 이러한 이제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공감대를 잘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문제입니다. 어쨌든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북전단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 판신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탈북단체가 거의 위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탈북단체 이분들이 자신의 어떤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 자체를 마냥 비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데 굳이 이걸 보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저급하고 저열하고 그야말로 평가할 가치가 없죠. 북한이라는 나라 원래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비정상 국가입니다. 네. 비정상 국가, 아무리 유엔에 가입한 국가라 하더라도 이 정상 국가 같으면 이런 거 보내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리고 상당한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마냥 그들을 뭐 비난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그 돌발 상태가 나오지 않게끔 관리도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그 억지력도 보여주고 이런 게 양면으로 가야 됩니다. 온 양면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별로 실익도 없고 안보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자꾸 보낸다, 대북전단. 저로서는 이거는 정부가 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안보적 이념을 떠나서 말이죠, 보다 실리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핵심은 정부와 비교해 주셨는데요. 국민 예. 안전인 것 같아요. 네. 저게 뭐 앞서 YTN 보도를 보니까 20kg 무게라고 하는데, 아무리 풍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낙하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고,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그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최소한의 그 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두 분 다 짚어주셨어요. 저희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의료계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정했고요. 개원이 중심의 대한의사협회도 오늘 2시쯤에 집단 휴진을 선언할지 여부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실상 행동 여부로 옮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한 3일 정도 투표를 했다고 하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데, 사상 최대의 참여이고, 또 현재까지 해왔던 그들의 이제 투쟁 방식, 또 앞으로의 휴진에 대한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 높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대목은 이제 정부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거. 몇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고, 의대 정원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또는 지원은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제 책임 부분으로 이제 이게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아닌가. 강경 대응, 원칙적인 대응만 어떻게 보면 부르짖는 상황이 됐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 하고 있는 것이고, 뭘 하고 있느냐. 네. 이 주무부처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든
그 설득을 하든 또 이해 당사자들과 뭐 대화를 하든 뭔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서로 이제 정부의 이제 관리의 책임에 대한 쪽으로 이게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뭐 네 번째 이제 시도라고 하는데 집단 휴진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예상들은 뭐 그렇게 크게 그 임팩트 있는 집단 휴진에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기존의 이제 경험에 따른. 근데 또 뭐 이번엔 의대 교수들도 동참을 선언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주장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겠느냐. 이제 현재로는 20일을 이제 예정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집단 휴진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17일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 이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현재로서는 관리 책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관리해내느냐에 따라서는 대통령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앞서 사직서 수리 금지를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족쇄를 풀어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가요? 전공의들은 이제 이 단순하게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라 이 명령만 철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밖에 어쨌든 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을 완전하게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단체들도 이제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너무 밀어붙인 측면이 첫 번이었어요. 2,000명에서 요지부동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지난 뭐 총선 때도 정치 이슈가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1,500명 정도로 해서 이제 의대 정원이 확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의대에서는 이 부분이 뭐 의과대학에서는 최종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의사들,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게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데 여전히 정부가 강권을 밀어붙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가르쳐줄 자산이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전히 그렇게 한꺼번에 밀어붙여야 되는 건가. 전체적인 이제 의사들의 숫자가 늘어야 되는 건 다들 인정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급하게 늘어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그건 여전히 문제거리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력 확충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해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 또 보험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서울대병원 지금 서울대병원이 지금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결정한 상태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상당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곳들인데 네. 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의사들이 휴진을 하고 파업을 한다? 그게 우리들 정서에 맞느냐? 그러니까 의사 의료단체가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뭐 대한의사협회도 있고 병원협회도 있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처음에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림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정부가 어떤 조정 능력을 발휘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업까지 가고 서울대병원, 서울의대까지 휴진 결정하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거지? 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비판적으로 수밖에 없다. 네, 휴진에 대한 우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발표보다 30분 앞선 오후 1시 반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거든요. 국민으로서는 더 큰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중장기적인 대안들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 등인데 아마 그 전부터 계속 논란이 돼 왔고 그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 또는 논의가 돼 왔던 안들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저런 정부의 발표가 대국민 설득이 잘 안 된다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런 논의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발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런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이 일을 담당하고 해결해야 될 분들은 보이지 않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게 사태 해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관리의 문제고 관리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자초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1시 반에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출마한다면 당대표가 유력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어대한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박 교수님 저희가 먼저 들어볼까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 보니까 정치권 주변에 또 언론의 얘기를 주로 듣다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대표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출마한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냐라는 게 의견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민심과 또 민생과는 좀 뭐랄까요, 좀 따로 논다고 할까, 좀 격리돼 있다고 할까요, 좀 괴리가 있는 그들만의 이제 리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과연 지금 이 총선 2연패 참패 후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용산과의 관계는 이런 문제, 아마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이겠지만, 과연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것이냐,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그럼 앞으로 어떤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돼야 되고, 그 첫 출발은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시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고 당선도 유력하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좀 논쟁을 토론을 이어가는 집권 여당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 지적하셨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민심을 20 넣느냐 30% 넣느냐, 지금 이 논쟁이 한창인 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뉴스토마토 여기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지지층과 일반 국민의 차기 당대표 지지율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장 근접하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당권 출마를 보는 것과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보는 것 전혀 다르게 네, 나오는데,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민심과 당심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이제 과거에 3대 7에서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당신 100%로 했던 건데, 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내에 그 공감대 분명히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뜻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외 직구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특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네. 이거는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전 메시지라고 봐요. 지구당 부활은 원내위원장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원내위원장들이 전당대회 유권자들이거든요. 또 하나 최근에 이화영 전 무지사 판결이 그저께 나왔잖아요. 네.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는 거냐,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로 봐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논란도 정말 남사스럽고 너무 오래됐어요. 진짜 출마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고, 만약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전당대 룰에 관계없이 제일 룰에 높을 것 관계없이.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민심이 얼마나 반영돼도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최근에 무슨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부대표를 신설하니 많이 이런 논란을 자꾸만 야기시키는, 이런 맞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네. 엉뚱한 식의 이슈 제기이고,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든 안 하든 간에 출마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대위가 7월 25일까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가 7월 25일 날 이제 확정이 거의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렇다면 너무 지금 전당대회 준비만 하는 비대위가 뭔가 혁신, 쇄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비대위가 정말 전당대회 준비에만 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그렇고, 다음 주제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여론이 엇갈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지층과 핵심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당 밖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나, 또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반대로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당 모두 지금 선거 바로 직후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민 대다수의 생각하고는 조금 그 괴리돼 가고 있는, 굳이 이거 신경 쓰지 않는 쪽이 좀 그 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당심 그 민심 반영 비율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당비 내는 당원들이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별 양당 모두 같은 맥락인데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의 절반 이상은 사실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만의 의사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국고보조금 받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받는다면 적어도 민심의 그 어느 정도의 반영이나 이 반영은 불가피하지 않나, 선택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군이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이 330여 개 식별됐고 80여 개가 낙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네, 어젯밤이죠.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북한 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요.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고요.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의 쓰레기고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이제 대북 송금에 관련돼 가지고 과연 실형을 받을 거냐 1심에서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가 이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대북 송금 대북 이제 방북 비용 이재명 대표가 물론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만 300만 달러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 뭐 뇌물죄 이런 걸로 이제 받았어요. 징역을 받았는데 2심 가봐야지 알고 3심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1심에서 상당한 실형이 중형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사실 이 법원은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방북 사례금을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할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당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그 진술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검찰청이 술자리를 마련해서 자신을 회유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역형을 이렇게 내린 거 보니까 법원이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수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는 아무튼 이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점점 있는 그 혐의가 짙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재판부의 그 판결 보면 이재명 대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아무튼 그 판결의 그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만약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6월 7일 날 무죄가 나왔다면 이건 완전히 그동안의 검찰에서는 완전히 조작이다, 회유다 이런 이제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 수사의 동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거의 전무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시피 한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앞으로 2심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물론 민주당이 지금 워낙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장악력이 강하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기는 된다라고 봅니다. 예. 뭐 사법 리스크가 3개였는데 4개로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이었잖아요. 뭐 그 분위기에 뭐 지장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DJ도 못한 일을 해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까 생각이 들고 아마 완급 조절 정도, 강약 조절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 대표가 이제 연임 여부가 이제 관심이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그 뭐랄까요 행태를 보면 연임을 통한 장악력 완성이 이제 가장 우선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건 양당 모두 이제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이건 사실 양당 모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딴 데 있거든요. 그거는
5년 대통령 임기하고 대통령 이외의 모든 선출직 공직은 4년 임기로 돼 있는 데 따른 근원적인 문제의 그 따른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26년에 지방선거, 27년에 대통령 선거, 28년에 총선 이렇게 6, 7, 8로 또 이어지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네. 결국 대표의 선택이 뭐냐, 어떤 게 대선으로 가는 가도에 좀 더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판단일 거고 앞서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는 결국 다음 대선은 아직 좀 멀긴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1심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그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 부담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다음 원구성 협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할 기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그건 저는 민주당으로서 전략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11대 8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 네, 이미 후보를 다 정해놨어요. 예, 정청래 의원과 최민희 의원,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초강경파 의원들이에요. 특히 최민희 의원, 정청래 의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사위 운영위를 저분들이 이제 갖고 위원장이 되는 건데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의장은 저기 야당이 했으면 이쪽에 상대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이게 관례였는데 물론 21대 전반기는 안 그랬어요. 다 이제 민주당이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네. 지시로 보이콧을 했으니까요. 좀 예외로 이번에 보고요. 또 보이콧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네. 보이콧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저기 의석을 밀어붙이는 게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승자 독식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다 이제 하면 완전히 18개 다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오히려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도 따르는 거라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둘 중에 하나는 좀 이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지금 특검도 5개인가 발의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특검 처음부터 지금 개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특검이 5개나 지금 발의된 상태고 법사위 운영이 전부 이제 차지하고 그렇게 되는 게 과연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은 끝났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권력이라는 게 좀 자제의 기본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라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대선 가도 유리하지 않을까 민주당으로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자제를 해야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법사위 운영위 중에 하나 갖고 또 이렇게 협상을 벌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가 가장 큰 쟁점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뇌표절입니다만 탄핵의 공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법사위를 장악하는 게 아마 최소한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그 탄핵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걸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독식을 한번 했었고 물론 2년 만에 다시 재배분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아마 자체로 결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정도는 아마 내일 정리를 일단 하고 여당 몫으로 예정한 7개를 일단 남겨두었다가 협상과 또는 시간을 좀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처리하려는 게 아닌가. 이제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 만남을 안 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이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의지는 있느냐, 또 할 능력은 있는지가 이제 첫 시험대가 되는 면에서 보면 네.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좀 하긴 해야 할 텐데 불참과 거부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가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기력한 여당을 지적해 주셨는데 뭐 운영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면 뭐 저렇게 표결로 하는 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관례도 중요해요. 국회법에 따라서 언제 그렇게 다 했습니까? 헌법에 말이죠.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뭐 국회의원이 국익 다 우선했어요? 그래서 뭐 국회법만 마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좀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무력합니다. 의석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양당이 좀 협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양쪽이 이 지금 수위는 점점 높아가고 있고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는데 상상하지 못한 22대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돌이표 같은 원구성 협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다양한 전국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